안녕하세요. 김삼봉입니다. 경제 전망을 조금 짧게 하고 뒤에 선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이제 글쎄요. 다 어디 언론에서 나오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각 기관마다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할까? 성장을 제대로 했네? 제대로 못했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고 또는 그걸 어떻게 쓰고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성장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KDI나 조세연구원이나 다 예측을 하죠. 기업들도 이제 예측을 하지만 기업들이 예측을 하는 건 이제 연말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기업들 입장에서 내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제 반도체가 주가 되겠죠. LG는 이제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죠. 이 다음 해에 예산이나 매출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들 주 업종 위주로 이제 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KDI나 조세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짜게 되는 거고, 기업들은 자기네들 주 업종 위주로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 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전망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 우리나라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관들도 전망을 하는데요. 해외 기관들은 이제 모형에 넣어서 그냥 돌리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엑셀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또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거의 1% 이상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모형들은 이제 보통 4세대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ISLM이라고 배우던 그런 이제 모형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VR이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모형을 많이 쓰는 거시 쪽에서 그 모형으로 이제 2세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쓰이죠. 3세대 모형을 이제 어, 하게 되는데요. DSU라고 해서 이제 많이 쓰는 모형이죠. 4세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DSG 중에서 글로벌 DSG,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넣어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게 모형이 뒤로 갈수록 세대가 바뀌고 모형이 바뀌면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회의를 해서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청와대부터 이제 다그 회의대나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안 맞을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나 청와대에서 지금 영화되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높이고 어느 정도 낮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작업으로 바뀌는 거죠. 돌리는데 한 2주에서 한 달이 걸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수작업으로 돌입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수작업이 싫어서, 아마 아직도 개발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그냥 인공지능으로 해보자. 수작업이 귀찮으니까. 왜냐면 수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성능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사실은 4세대, 2세대, 3세대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요. 쓰는 데가 많고 2세대를 여전히 쓰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KDI 다 비슷한 모형을 쓰고 있고요.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책 연구기관들보다 민간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훨씬 더 숫자를 잘 맞춘다라는 거예요. 옛날 모형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년 제가 이제 11월에 보통 이제 전망을 하면은 1년에 4번을 할 수도 있고요. 1년에 2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5월하고 이제 11월 하면 이제 KDI나 국가미래연구원처럼 2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OECD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나왔던 게 2023년하고 2024년에 이제 전망을 보면 대부분 2% 드립니다. IMF도 2% 드린데 사실 작년에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뭐 1.5, 1.4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높아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재 GDP 얘기가 여기는 없긴 하지만 1년에 뭐 한 1.6, 좀 잠재 GDP는 이제 계산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6에서 한 1.8 정도로 보거든요. 좀 낮게 보시는 분은 1.4까지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11월, 5월하고 아까 11월에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에 예측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게 보시면 성장률이 이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예측이 됩니다. 이제 저희는 두 자리까지 예측을 하고요. 보통 한 자리까지 예측한 다음에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예측을 합니다. 올해 성장률은 한 2.06%, 반올림하면 2.1%가 되겠죠. 2.1% 정도 될 거고 문제는 이제 소비 쪽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비가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작년 11월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투자 부분이 건설하고 이제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수출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다 하고 있긴 하지만 기저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물가죠. 이제 물가인데 저희는 한 2.6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충분히 올렸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환율이라든지 환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안정된다든지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예, 그 예전보다는 조금 뭐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소비 부분을 보시면 가장 큰 원인은 가계부채입니다. 기업부채하고 가계부채거든요. 이게 성장률보다 훨씬 항상 낮아요. 낮지만 우리 GDP에 차지하는 부분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차지하지만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소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는 계속 낮아질 전망이고요. 설비 투자나 아까 건설 투자 두 개가 있는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하겠지만 아직도 반등이 미약한 상황이고요.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죠. 어, 이게 투자가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건설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른 거죠. 주택 가격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출입은 작년보다 분명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재편이나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반도체 위주로 좀 좋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물가는 이제 한 2.6에서 좀 많이 나오면 사실 하반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2.6에서 뭐 한 2.7 정도 하면 이제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가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이 자가 주거비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 5, 6년 사이에 한 2배가 늘었으니까 100%를 기준으로 보면은
50개월로 나누면 월에 한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물가에다 한 2% 정도 더해야지 이제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들이 나옵니다. 대외의 변수하고 이제 대외 변수를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어, 전망을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대내 변수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충분히 금리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물가가 높으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충분히 못 올린 거예요. 가계부채 무서워.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소비를 못하는 이유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또는 기업부채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굉장히 크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슈퍼 예산에 따라 가지고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예산을 줄였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줄인 건 아니고요. 증가율이 준 거지 예산 늘었거든요. 그중에 SOC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면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장기 침체, 그러니까 장기 저성장에 접어든 지는 저는 한 5년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일본에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좋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내리막을 걷고 있거든요. 89년에 플러스 한 5년에서 6년 하면은 95년에서 96년 사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인구 구조가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다른 쪽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이 인구 구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는 뭐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쟁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경제 전망이고요. 선거입니다. 선거인데 이 선거를 왜 경제학자가 저런 것까지 발표를 하지? 예, 저희 외부에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어, 선거부터 시작한 회사고요.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빅데이터하고 AI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여론조사가 이제 빅데이터하고 AI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전화로 하거나 ARS나 뭐 이런 형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다가 중간에 이제 저희도 거기 등록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는 여전히 빅데이터하고 AI를 하지만 이걸 데이터를 돌리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빅데이터를 이게 다 추출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 이번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3개 정도의 선거가 있었고 총선이 있었고요. 19대, 20대, 21대 총선이 있었고 대선하고 중간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었는데 그걸 반영해가지고 뭐 여당 입장이든 야당 입장이든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온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253석에서 선거구가 바뀌면서 한 석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신 비례간석 줄었고요. 총 이제 300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저번 21대에서 지금 현재 여당이 서울, 경기에서 많이 패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패했고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역구 간석이 늘어나고 비례 간석이 줄었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게 선거구가 다 정해졌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한 석이 줄었습니다. 원래 이제 49석인데 한 석이 줄었고 인천이 14석으로 한 석이 늘었습니다. 그렇고 경기가 상당히 넓잖아요. 의석수도 제일 많습니다. 한 60석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북, 전남, 뭐 부산. 그러니까 의석수가
이제 선거구를 조금씩 바꾸다 보면 의석수가 조금씩 바뀝니다. 나중에 전체 의석수는 지금 300석이라고 말씀드렸고 지역구는 254석이고 그 안에 있는 각 지역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왜 야당 기준으로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어느 하나 기준을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예, 18대, 19대 이제 대선을 보시면 이제 대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8대는 현재 여당이 한 3% 정도 앞섰고요. 19대는 이제 조금 나눠졌죠. 나눠져서 이제 현재 야당이 좀 많이 앞섰었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앞섰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 때는 약간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좀 나눠져 있었죠. 그다음에 22대 같은 경우에는 1% 차이가 안 났습니다. 안 났었고 그다음에 예 이제 22대 2022년 20대 2020년에 이제 선거를 보시면 대선 결과를 보시면 명확하게 눈에 보일 겁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었죠. 나눠져 있는데 저 빨갛게 칠한 부분, 파랗게 칠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사실은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 5% 이상 차이 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5% 안쪽에서 계속 이긴 거고요. 아까 경기가 60석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천이 13석이 저기 13석인데 여기를 봐도 이 위쪽 지금 현재 여당 나머지는 다 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표차가 나봐야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최근 3번의 총선 결과입니다.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게 이제 19대 때는 밑에 보시면 요 오른쪽까지 다 빨간색이었죠. 그 다음에 현재 야당하고 있는 부분 20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21대 같은 경우 이 면적이 더 줄었죠. 그래서 현재 여당의 의석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19대 때는 152석, 20대는 122석, 21대는 103석.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 줄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수도권 지역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19대 때는 152석을 얻었는데 그중에 43석. 그 다음에 20대 때는 39석. 21대는 16석.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고 약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굉장히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줄었다가 이제 약간 느는 상황이 보이고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그나마 좀 많이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 아까 의석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었는데 이긴 경우도 있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지역별로 조금 이제 나눠서 나중에 다시 볼 텐데요. 총선이나 지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19대부터 21대까지 이 현재 여당의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당을 기준으로 보면 이 면적들이 계속 줄고 있죠. 그다음에 이건 카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면적을 이렇게 너무 보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아예 그냥 그 의석 수대로 그냥 면적 없이 면적의 구분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만든 겁니다. 사실 만들 수도 있고요. 계속 최근 오면 이제 21대 총선에는 거의 의석수가 서울에 없죠. 강남, 서초,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 3구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선거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세 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어, 여당이 이제 약간 분위기를 갖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이제 뒤에 나눠져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강남 3구 빼고 거의 다 지고 있었는데 대선이라든지 최근에 3번의 선거를 또는 지선을 감안을 해보면 한 11석에서 26석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쟨또 찍은 거 아니야? 사실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구마다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 구 안에 갑을 병이 있으면 후보가 누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요. 이 화면을 하나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엑셀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19대, 20대, 21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엑셀 또 다른 엑셀은 대선에서 구별로 동별로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다 계산을 한 거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제가 어제까지 정리를 계속 하고 있던 거거든요.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색깔로도 다 계산을 한 게 이제 이 색깔은 뭐냐면 대선 때, 저번 대선 때 그 구에서 현재 여당이 앞섰던 부분들입니다. 이 노란색은 뭐냐면 5% 이하로 계산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각 지역구별로 계산을 다 한 거죠. 인천. 근데 보통 이제 빅데이터나 AI로 할 때도 데이터를 구해 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기준을 놓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전북까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제주까지 다 계산을 해서 총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서울에서 아까 11석에서 26석인데요. 저 서울에 있는 지역구별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해서 어떤 지역이 박빙이고 어떤 지역이 이길 수 있고 이게 빅데이터로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한 10석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이 인천이 14석입니다. 14석 중에 이길 수 있는 의석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3석, 많이 봐야 3석. 경기 같은 경우에 아까 60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0석에서 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맥스 한 12석 정도로 예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8석인데요. 15석에서 18석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총 12석입니다. 다 현재 여당이 이길 것 같고요. 경북도 총 13석인데 대부분 이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에 따라 사실 여기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가정은 후보자들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후보자들의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시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거기도 이제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맥스 한 석 정도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차가 큽니다. 왜냐면 대선 때는 분명히 이겼는데 총선 때는 다 졌거든요. 그래서 한 맥스 한 7석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같은 경우에도 한 10석 이내로. 보통 이제 이게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10석같이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역구로만 따지면 한 136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비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병립형 비례하고 준연동형 비례 두 개가 있는데 계산을 제가 하다가 한 겁니다. 병립형이 한 16석. 여기 이제 38석이 아니고요. 30석입니다. 30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비례는 현재 여당 기준으로 한 17석에서 19석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엑셀로 혹시 이제 엑셀 말고 PPT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이거를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경기고요. 한 74석인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인천 경기가. 그래서 갑구, 을구 뭐 이런 북부 그다음에 남부 얘기가 계속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같은 경우에 이제 무소속이나 뭐 이런 한두 석 빼고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영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한두 분, 개인의 역량을 빼고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나마 광주 호남이라고 쓰는데요. 전북은 조금 낫습니다. 전북은 보통 이제 현재 여당 기준으로 한 13%에서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자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여당이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문제는 이제 대선에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석수를 좀 많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고요. 강원하고 제주까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비례. 요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한 게 마지막 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당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서울부터 지역구로 계산했을 때 한 136석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비례 맥스로 한 19석 정도까지 예상을 하면 맥스로 한 155석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